이번 세션은 지방세 확충 방안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일본 지방법인 가세의 현황과 최근 개혁,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오테몬가쿠인 대학교의 호소이 마사요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第2セッション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日本の地方法人課税の現状と近年の改革、そして今後の課題というテーマで発表をしていただきます大手門学院大学の細井正代教授をお迎え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네, 호소이 마사요 교수님 무대 위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화 준비の方 よろしいでしょうか? 네, 그러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ただいま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の細井と申します。日本の大阪府にあります大手門学院大学経済学部からやってまいりました。専門は地方財政であります。この2月に1989年から2019年の日本の地方財政改革についての書籍を刊行いたしました。その中で地方法人課税の偏在是正の制度形成過程を追った論文の章がございます。そのような研究成果もあって本日はこのような機会を与えていただいたものかと思っております。自分自身の頭の中を整理することも兼ねまして日本の地方法人課税の現状と課題そして近年のその改革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我が国の法人課税の概要をご説明いたします。日本の法人にかかる税金は合計4つございます。まず、国税である法人税と地方法人税、そして地方税であります法人住民税、そして法人事業税です。この、法人住民税と法人事業税、この地方税2つをまとめまして、地方法人2税だとか、地方法人課税というふうに我々は呼んだりいたします。上から2つ目の地方法人税ですけれども、これは、偏在是正を目的に2014年度に導入されたものでございます。実は、その下の法人住民税の法人、住民税のうちの法人税割の一部を国税化したものとなります。詳細は後ほどお話しいたします。続きまして、下半分の地方税の中での法人課税についての説明に移ります。一つ目に、法人住民税、こちらは都道府県と市町村が課税主体となっている税です。法人住民税は法人税割と均等割で構成されております。前者の法人税割は法人税額の各税率分を納めるものでありまして、法人の所得に応じた租税負担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その下の均等割は受益に応じた租税負担を求めるものでございまして、法人の資本金等の額および従業者数に応じて定額の租税負担が課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そして、4つ目、上から4つ目になりますが、その法人事業税です。こちらは都道府県のみが課税主体となっております。その、構成は法人の規模だとかタイプによって異なっておりまして、例えば資本金1億円超の普通法人であれば、外形標準課税と所得割の2つの要素で構成されます。また特にこの外形標準課税が特徴的なものでございまして、その内容は付加価値割と資本割とで構成されております。付加価値割とは各事業年度の法人の付加価値額に課税するものでございまして、その付加価値は収益配分額、そして単年度損益で計算されます。その額に 1.2% の税率を課します。
で一方の資本割は法人の資本金などの額に課税される部分になります。で、法人の資本金額に税率 0.5% を課して納税が計算されます。すなわち、付加価値割とこの資本割は、赤字法人でも支払うべき税になっておりまして、こちらの外形標準課税につきましては、また後ほどご説明いたします。そして、所得割、収入割というふうなところ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の、税率の部分です。一番右側になりますけれども、括弧付きの数字、例えば 2.6% だとか 0.3% 相当、そのふうに書かれている部分がありますが、こちらは特別法人事業税の、税率を指します。でこちらに関しても後ほど、返済税制の改革の話のところで詳しくご説明いたします。で我が国は、地方分権改革の一環といたしまして、さまざまな税制改正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地方分権を進めていく上で望ましい地方税体系とは、地方税源の充実確保、そして偏在性の縮小、そして安定性が確保されてい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いりました。で1995年に地方分権推進法が施行されて以降、地方税体系の見直しというものを図ってきたことがこの図でわかるかと思います。でその中でも真ん中の偏在税制の縮小につきましては、地方消費税と地方法人課税により見直しが図られてきたことがわかります。で今からはこちらのまず安定性、緑色の部分ですね、外形標準課税と偏在性の縮小の特に地方法人課税についての改革に注目してお話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は法人事業税の外形標準課税制度についてのご説明と近年の制度改正とその背景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でまず法人事業税の外形標準課税は税負担の公平性の確保、応益課税としての税の性格の明確化、で税収の安定化、そして経済活性化の促進等を図るために、資本金1億円超の法人を対象といたしまして、2004年度に導入されました。はい、で導入されるまでは、その法人事業税は所得割のみの構成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導入後は上の図に上がってますように赤色の部分ですね、あれが外形標準課税と言われる部分になりますが、付加価値割と資本割が入った部分が導入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の後、2015年度改正、そして2016年度改正を経まして、成長志向の法人税改革の一環として、法人事業税所得割の税率引き下げと合わせまして、段階的にその赤色の部分であります外形標準課税の割合を拡大してきたという経緯がございます。こちらのグラフには外形標準課税対象法人の各割の税額推移が示されています。で所得割、それが青色にな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に比べまして先ほどご紹介いたしました外形標準課税の付加価値割と資本割、赤色の部分と緑色の線ですね、折れ線グラフは安定的に推移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このことから外形標準課税は地方税収の安定化に寄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しかし、そのような税制改革の一方で、近年、法人事業税の総税収に占めます、その外形標準課税にかかる税収の割合は減少傾向に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ます。その原因の一つには、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数の減少があります。で現在は2万社を切った状況にあります。そのグラフを見ていただいたら減少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その背景にあるのが、法人の減資というものの増加です。外形標準課税の導入後、赤字法人もしくは所得が低い法人の減資誘引が高まってきてはいました。で2015年度以降の外形標準課税の強化拡大に加えまして、そこにコロナ、そして著名な会社の減資が生じましたことから、減資行為に対する負のイメージがなくなってきたことが背景にあ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
でさらにデータからは、外形標準課税対象法人である、特に資本金1億円超10億円未満の、法人数の減少割合が近年非常に大きくなっておりまして、一方、外形標準課税対象外法人となる資本金1億円以下の法人の増加が大きいことが分かっております。つまり1億円超10億円未満の、資本金の企業が減資を行い、1億円の課税対象外法人となっ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るわけです。また、減資以外にも、外形標準課税の税収が思うように伸びない理由といたしまして、企業の組織再編についても近年指摘されております。で具体的には、ホールディング化や分社化により、子会社の資本金の額を1億円以下とする親会社が見られます。それによって、子会社は外形標準課税の対象外となりますことから、その分、課税標準額というものが小さく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でこのような減資や組織再編の実態を考えたときに、必ずしも資本金が法人の活動規模を表す適切な課税標準となっていないこと、また課税逃れのための減資行為等が生じている可能性も否定できませんことから、法人事業税におけます外形標準課税制度の意義や公平性、税収の安定性等が損なわれるという課題が近年指摘されてきました。そこで2024年度税制改正の中で、外形標準課税の適用対象法人の見直しを実施したところです。でその改正の目的は、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の減少への歯止めをかけることにあります。そうなりますと、まずは減資への対応が必要となってきます。で具体的な改正内容は、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を従来の基準は維持しながら、追加の条件を付したというような税制改正を行いました。その内容はアンダーラインに引いているところになりますけれども、当該事業年度の前の事業年度に外形標準課税の対象であった法人であり、当該事業年度に資本金1億円以下で資本、ここの今青色で出したところですね、資本金と資本剰余金の合計額が10億円を超える法人は外形標準課税の対象とするというような税制改正を行いました。そして2つ目に、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その子会社、子法人ですね、 100% 子法人への対応も税制改正で図りました。で応益課税という税の趣旨に鑑みれば、親会社の信用等を背景に事業活動を行う子会社も外形標準課税の対象とされるべきところですから、100% 子法人への課税にかかる基準を、資本金と資本剰余金の合計額が50億円を超える法人等の 100% 子会社等のうち、当該事業年度末日の資本金が1億円以下で、資本金と資本剰余金の合計額が2億円を超える子法人に関しましては、外形標準課税の対象とするというような税制改正を行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大企業にかかる税制改正ということにとどめた内容ではありますが、これで外形標準課税の対象法人数の減少が少しは歯止めがかか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されるところであります。はい、続きまして、地方法人課税の偏在税制にかかる制度創設とその編成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で我が国の地域経済は韓国と同じかと思いますが、不均等発展の結果、地方自治体の税収格差が特に地方法人課税において見られました。でこのグラフを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ちら、人口1人当たりの税収額の偏在度の推移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一番上に描かれております地方法人2税の偏在度がご覧いただけますが、その地方法人2税は相変わらず高い偏在度で推移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そこでこちらの点線、その下ですね、その下の点線をご覧ください。でこの点線は
地方法人課税の偏在税政策を踏まえた偏在度の様子を表しています。すなわち、上の実践とその下の点線の差が、これから紹介いたします偏在税政策の効果だ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はい。その偏在税政策をこの1枚のスライドにまとめました。まずは下の段からご説明いたします。こちらは、法人住民税、法人税割の、偏在税制の内容を示した図になります。こちら2014年度に創設されました地方法人税でございます。地方法人、その、住民税のその法人税割の一部を国税化しました。その国税化して徴収された税金を地方法人税というふうに呼びます。その法人税は国の特別会計に入れられます。その入れられた、地方法人税は地方財政調整制度であります地方交付税の原資となります。そして、その地方交付税制度に基づき都道府県及び市町村に配分されるというような形で偏在税政策を取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して、2016年度改正がありまして、その時地方消費税の税率引き下げがございまして、それに伴いまして、10.3% を国税化するという拡大措置というものを、取っております。はい。法人住民税の一部が、交付税財源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その税収はすなわち、地方交付税の不交付団体には配分さ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つまり、不交付団体である東京都には、こちらの、税は配分さ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はい。続きまして、上の段です。こちらは法人事業税の偏在税制措置にあたります。法人事業税として都道府県に納付されていたものの一部を、これも国税化しました。国税化し、それを、国の特別会計に入れまして、そしてその、入れたものを、譲与税として一定の基準に従って都道府県に配分するという措置になります。まず最初に2008年度に地方法人特別税というようなものを創設いたしました。それを国税、特別会計に入れまして、その後人口と従業者数を基準に、都道府県に譲与していくという制度にいたしましたが、それは暫定的措置としての位置づけでした。その後、その制度は2016年度には廃止されまして、代わりに2019年度より同様な手法として、法人事業税を特別法人事業税として国税化していき、譲与税として配分する制度がスタートしております。この制度は恒久化されております。はい。その2019年度に創設いたしました措置は、譲与基準ですけれども、人口と従業者数を基準とするのではなく、人口のみを基準として、都道府県に譲与する。そして、地方交付税の不交付団体に対する譲与制限を設けまして、より偏在性を是正する仕組みといたしたことがポイントとなります。この2019年度の偏在税制措置におきましては、交付団体と不交付団体との税収格差の是正という目的のほかに、もう一つ、税収帰属の適正化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た。近年、日本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ですが、産業構造の変化やグローバル化、ICT 技術の進展による電子商取引の拡大により、経済活動の地域の中で完結できない状況が一層増し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経済社会構造の変化により、企業が生産活動を行う地域に税収が帰属しない実態がありました。そのような背景も含めまして、偏在税制を図りながら、都道府県への税の帰属をあるべきものにするという観点で制度形成が行われたと言えます。はい。こちら、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2022年の県内総生産と法人事業税収入額のシェアを表しています。上のグラフが県内総生産と、法人事業税収入のその分布図となっております。下の段が県内総生産と法人事業税に先ほどご紹介いたしました譲与税
の配分結果を加えた額の分布図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を見ますと、まず上ですね、県内総生産の、分布状況に比べまして、法人事業税の分布状況にずれが生じ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特に、長く上にそびえております、東京都の、値に注目していただきますと、県内総生産のシェアに比べまして、法人事業税が多く集ま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これにより、経済活動の実態以上に大都市に税収が集中する構造的な問題が発生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一方、下の図より、県内総生産の分布図に合致するよう、法人事業税と譲与税の分布図が描か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このような形で偏在税制と、そして税収帰属の問題に対応したということが、近年の税制改正のポイントと言えます。最後のスライドです。はい、地方税の、基幹税であります法人住民税と法人事業税の近年の税制改正について、簡単でございましたがご紹介いたしました。で最後に地方法人課税の今後の、課題を中心に試験ですけれども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でポストコロナ時代に入りまして、現在我が国の経済政策の課題は成長と分配の好循環の実現であります。で現在政策では賃上げの維持と拡大が焦点になっているところです。でそこで企業の賃上げを後押しする狙いで、法人税での賃上げ促進税制に合わせまして、法人事業税の追加減税策が実施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企業の税負担を軽減することで、企業の稼ぐ力を高めまして、雇用者の給与アップに貢献する意義は大きいと考えられます。それはまた、地域経済を支える企業の活力向上で、良質な雇用の創出や地域経済の底上げを図る効果も期待されています。一方、税収の安定性も必要です。日本は時代の転換点ともいえる歴史的構造的な変化と課題に直面しております。例えば人口減少、少子高齢化、子育て支援や介護育児、デジタル化や災害対策、脱炭素など、地方自治体が担う住民ニーズは多様化、複雑化しております。さまざまな行政サービスを実施する上で、地方法人2税の安定的な税収の確保が重要となっております。時代の変化とともに、地方法人2税の改革がより一層必要とされると考えます。はい、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となります。네, 감사합니다. 퍼스트 아베노믹스 이후에 다양한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입니다. 이 지방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 제도를 어떻게 향후 구축을 해 나갈지 기초가 주목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호소이 마사요 교주의 素晴らしい発表でございました. 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님께서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박상수입니다.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서는 국세만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필요성과 그리고 과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검토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인데요. 지자체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소요되는 지출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세입 구조입니다. 지방의 지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세입 비중은 한 18.4%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에도 지방세 비중은 20% 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지자체 재정난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02년 이제 국세 실적이 한 396조였습니다. 그러던 것들이 2023년에 한 344조로 한 13.1%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세와 연계된 지방 소득세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한 2022년 대비 한 5에서 한 7% 이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지자체 재정난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한 3월까지 국세 같은 경우도 한 2조 원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검토 배경으로 세 번째가 이제 지방 소멸 우려인데요. 저철상 고령화, 사회적 이동 등으로 인해서 지방 소멸 우려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균형 발전 효과적 추진에 이제 지방 분권 균형 발전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중앙 주도의 균형 발전 계획 수립에서 상당 부분 그 상향식으로 지방이 어떤 시대의 종합 계획을 설정하고 주도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법에서는 뭐 제도적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지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 성격이 있고 이제 지방 재원을 활용되고 있는 주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소비를 보게 되면 한 2010년에 한 8조 원 수준에서 2022년에 한 10조 원 수준으로 좀 늘어나긴 했는데요. 주류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 1.8%, 출고량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류 소비는 감소했습니다만 주류 중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같은 경우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한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6배 정도가 이제 주류 전체가 빠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문제상으로 한 2019년에서 2022년을 보게 되면 한 주류 전체가 3.7% 늘어났는데 전통주는 한 45%, 소규모 주류는 한 7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시장과 관련해서 주종별로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맥주와 이제 소주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맥주가 한 2022년 기준으로 한 42%, 소주가 한 40% 이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같은 경우를 주로 보게 되면 주로 경기, 충북 등 비수도권에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중이 한 30.4%, 비수도권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한 29%, 충북이 한 16%, 강원이 한 14% 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 면허와 제조 면허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판매 면허가 어떻게 보면 소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비중이 한 42% 정도입니다. 반면에 제도 면허는 이제 수도권이 한 23%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현재 이제 주류에 대한 조세를 보게 되면 현재 주류에 대해서는 이제 주세, 교육세, 이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한 1,810원 정도에서 주세가 한 443원, 교육세가 한 133원, 부가가치세가 108원 해서 세금이 한 683원 해서 대략 한 38%가 맥주 이제 세금이 되는 거고요. 소주는 한 45% 이제 수준입니다. 이제 주세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주세와 관련해서 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주류 소비 억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세 세율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맥주와 탁주와 맥주 등 같은 종량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주라든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세 체계입니다. 그래서 맥주 같은 걸 보게 되면 1kg당 한 89만 원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소주 같은 경우는 출고 금액의 한 72% 이제 수준입니다. 이제 주세 현황 이제 세수 추이를 보게 되면 한 2022년 기준 한 세수 규모가 한 3.8조 원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 좀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는 한 43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가 전체 주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15% 정도입니다. 이제 출고 금액에서 봤듯이 소주와 맥주의 이제 대부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를 이제 소주와 맥주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한 경기가 30%, 한 충북이 한 18% 이제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방세 이제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세수 기반 확충 차원에서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자는 연구가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류 소비 자체가 이제 지방세 원칙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소비 자체가 고름 분포를 좀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름 분포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수가 조금씩 뭐 변동을 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 소비 자체가 판매지 또는 구매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전통주나 소규모 주류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 과세로 이제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재산,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세원에 대해서 국세와 이제 지방세를 공동으로 과세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세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는 이제 지방소비세가 있는 거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이제 자동차세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개별 소비세 담배분이 이제 국세고 지방세로서 이제 담배 소비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주류 소비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 담배 소비에 동일하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세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세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지방 재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세 재원은 이제 2004년까지는 지방 양여금 재원으로 그리고 2005년부터는 지역 균형 발전 특별하게 등 이제 지방 재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 지방 양여금 편입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91년에 한 15%에서 97년에 한 100%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다 이게 어떻든 같은 지방 양여금이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든 이런 다 이제 지방 재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유로 어떻든 이제 그 주류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이제 주류 산업, 특히 이제 전통주라든지 소규모 주류와 관련해 가지고 육성 등 또 뭐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수로 연결되고 그럼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또 이제 그 주류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한 5가지 이제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게 되면 세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있고 세원을 이제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원 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세인 세원 전체를 뭐 전부 이제 지방으로 이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이양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의 공동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독립세, 부가세, 공동세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세에 대한 과세권 전체를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는 거고요. 일부 이양은 주류 중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과세권을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한 3.8조 원 정도 세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서 이게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이제 수도권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세권을 전부 이제 주류 소비를 이양을 해보다 보게 되면 지역 간의 세수 불균형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주세의 재원은 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원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양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성이 강한 주류, 특히 전통주, 소규모 주류 발전에 대한 이제 지자체 유인 효과가 있고요. 주세, 지방세 전환이 실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앞에서 봤습니다만 한 435억에 불과하니까 확충 효과는 좀 미미하다라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 분리 방식으로 할 때도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과세 주체를 그러면 광역으로 할 거냐, 기초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세수 배분을 과연 소비지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생산지 원칙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지 원칙으로 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소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들이 많이 있는 거고 생산지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비수도권이 많이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세원의 공동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독립세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출고량 아니면 출고 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만 이제 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세율을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2014년 이제 담배 소비세 개편을 좀 참조할 수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 인상 전에는 이게 지방세만 좀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 개별 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한 594원 이제 새롭게 이제 신설이 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을 고려하게 되면 현재 2014년에 담배 소비세의 역 방식으로 주류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방식에 대해서는요. 주류 소비의 세제 개편 시 이제 국세, 교육세처럼 주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현재 교육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보게 되면 주세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교육세가 한 10%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세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과세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2010년에 도입된 이제 지방소비세처럼 주세 세수를 이제 국세와 이제 지방세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이제 10%입니다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5%는 이제 국세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고요. 지방세는 한 25.3%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주세 세원 전체를 국가와 이제 지방이 좀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다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주류 소비에 대해서는 이제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이제 국세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소비가세로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다는 측면, 주요 세원에 대한 이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이용이 일반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지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주류 소비에 대해서도 이제 지자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가지 이제 방안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납세자의 이제 세부담이 이제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주세 재원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하게 재원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전체를 이제 좀 조정하는 거 조금 이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성이 강한 주류 산업 발전에 대한 지자체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주 이제 소규모 주류에 대한 이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제 우선 이양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납세자의 세부담에 이제 변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류 소비에 대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독립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들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세션의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전 총장님,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의 연사분들이신 호소이 마사요 교수님,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의 패널로 행정안전부 이화진 지방세 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금동선 사무관님,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홍주 책임연구위원님, 단국대학교 신유호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홍성은 교수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소이 센세 난저노 우에노 호니 오스스미 쿠다사이. 네, 인구 감소 시대의 수도권으로의 1급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 산업군의 수도권 편중 문제 또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에서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먼저 발표해 주신 호소이 마사요 교수님께서는 이 법인 주민세 일부를 지방교부 세원화한 지방법인세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이 지방세 운영에 있어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컸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발표해 주신 박상수 실장님께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재정위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발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좌장님이신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전 총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2세션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의 원윤희입니다. 우선 그 토론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금동석 사무관님,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홍주 연구위원님,
단국대학교의 신유호 교수님, 서울시립대학의 홍성훈 교수님. 예, 그 제2세션의 예정 시간이 이제 11시 5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각 토론자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동석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일 나중에 토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입니다. 두 분의 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발제해 주셨고요. 향후에 우리나라의 그 재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함의를 담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1991년,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방자치가 성숙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세와 그 세의 수입을 중심으로 한 자체 재원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재원인 그 국고 보조금부터 해서 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같은 이전 재원의 비중이 커졌고 특히 이전 재원의 규모를 늘렸던 것들 중 하나가 국고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그 증가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세출에 대한 경직성을 많이 가져왔고요. 지방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많이 부여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중앙 정부의 어떤 획일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그 재정 지원 방식이 지자체의 그 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자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주세에 대한 이양 방안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주세가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 형태 지특회계 재원이라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그 운영의 제약성이 굉장히 큰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지방세화하면서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기존의 국세 지방세 이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수 불균형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세 지방 이양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그러한 것들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세 전액이 지특회계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특회계 재원을 지방세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역할이 감소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국토부라든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등의 주요 부처들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어떤 저항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화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방 법인세가 이관됐을 때 그것을 징수했던 주체가 국가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자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조직권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인건비 적용 동결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는 공무원 인력의 1%씩 감축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서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류 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소비지 과세의 원칙에 근거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세수의 귀속 문제가 있고 소비지 과세로서의 성격이 좀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얘기가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사님께서 그 부분적인 어떤 이양 방식이라든가 공동 방식을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의 시도세로 갈 것인지 기초세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교육 그 재정과 관련된 전출금이 어디로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시군구 기초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그 주세가 어디로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는 그 건전재정 기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도 24년 예산안에서 나오듯이
재정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건전 재정 기조를 23년과 이어서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국가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그 중앙 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가세 방식이나 어떻게 보면 그 공동세에 의한 어떤 공동세 방식도 얘기하시고 뭐 등등등 말씀하셨지만 독립세와 부가세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세 방식으로 하면 세원을 나눠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순증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독립세나 부가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방세 이관, 국세 지방세 이양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교부세에 대한 법정률 상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인건비 적용이 어떻게 보면 동결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증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된 그 조직에 대한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부세 정률 3%가 주는 함의가 있거든요. 그 기준 인건비 적용이 배제되는 제주도의 같은 경우는 인력의 증원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책임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는 결과들을 우리는 익히 경험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놓으셨기 때문에 교부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개편도 같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호소이 마사이 교수님께 약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정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주성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 법인세가 어떻게 보면 전체 재원이 국세 그 4개의 국세와 함께 그 일부 4개의 국세 비율과 함께 그 지방 법인세 전체가 아마 교부세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 그 지방 교부세로 그 지방 법인세가 편입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적정 인력이나 조직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그 법인세가 주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인력 관리라든가 조직의 운영의 자율성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 어떠한 그 효능감 있는 그 효과를 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유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당국대학교 신유호입니다. 그 한국지방수연구원 한일 국제 학술 세미나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션 주제로 지방세 확충 방안을 위해서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학자들께서 최근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일본의 법인 지방세, 또 우리나라의 주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등을 소개해 주셔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를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소의 마사오 교수님께서 일본의 지방 법인 과세의 외형 표준 과세를 중심으로 제도 현황, 최근 개혁,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외형 표준 과세는 법인 소득 과세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세수가 보다 안정적이고 풍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 분권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지방 재정의 확충에도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호세 마사오 교수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지방 법인 과세의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방 법인 과세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 소득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형 표준 과세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립세로서 지방 법인 소득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소득세 도입한 이후에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 법인 소득세 역시 세원의 편제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일정 부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이후에 2016년도에 지방소득세의 시군 공동과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부 간 재정 갈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던 정책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지방법인세 창설과 교부세 원자화를 추진하였을 때 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유한 지역과 열악한 지방정부 간에 사회적인 쟁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소하고 지방법인세 창설과 교부세 원자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호소희 마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 박상수 실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박상수 실장님께서는 그 중앙과 지방 간의 세원 분리 방식,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고요. 특히 주류 소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 납세자 세부담의 변화를 전제로 한 독립세나 부가세 방식의 세금 부과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앙의 재정에 대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 분권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지방세의 비중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세 지방세 전환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 간 재정 경제의 쟁점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세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의 재원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제 균특 재원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었을 때 그간 수혜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세 세원 분포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주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더라도 경기도는 현재 출고 금액, 출고량, 판매 및 제조 면허, 세수 규모 모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차선으로 제시한 지역성이 강한 전통주, 그다음에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우선 이양을 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규모가 전체 주세의 1.15% 수준으로 낮고 그 분포 지역 역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의 홍성훈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홍성훈입니다. 이렇게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두 교수님 그리고 호소희 마사요 교수님, 박상수 실장님 이렇게 발표를 들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도씩 코멘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소희 마사요 교수님이 일본 지방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외형 표준 과세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형 표준 과세는 자본금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이 이제 과세 대상이 돼갖고 과세하는 그런 제도고요. 이 제도를 이제 제가 듣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취약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하나의 법인인데 여러 법인들로 분할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본금이 이제 외형 표준 과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자본 구조를 꼭 자본금이 아닌 방식으로 선택함으로써 일종의 자본 구조 계획을 함으로써 이제 기업 납세자들이요 이런 이제 과세 대상이 되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한 2억 엔 정도 되는 법인이 있는데 그거를 뭐 2개, 3개 이상의 법인으로 쪼개서 이 외형 표준 과세 대상이 아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자본 구조를 자본금 어쨌든 운영 자금이 자본금으로 1억 엔이 필요한데 그걸 꼭 자본금 1억 엔으로 2억 엔으로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은 1억 엔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차입이나 여러 가지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혼성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혼성은 이제 부채랑 자본의 성격이 섞이는 그런 상품인데요.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해서 꼭 자본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제 이 외형 표준 과세의 대상이 아니도록 만드는 그런 일종의 자본구조 선택 방식의 어떤 조세 회피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외형 표준 과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런 법인 분할 또는 자본 구조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는지 이런 것이 하나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 법인 과세 중에 외형 표준 과세만 말씀을 해주셨고, 법인 소득세 부분은 이제 뭐 세수 이런 것만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따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 최근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살짝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박상수 실장님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세를 지방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중앙 지방 사이에 이제 이렇게 조세 수입을 나누는 문제는 어쨌든 이 중앙 지방 사이에 이 분권이 있는 한은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세원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뭐 소비, 자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가 조세 수입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고전적인 세원은 소비 또는 자산 쪽일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계의 대체적인 전통적인 이제 의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담배 소비세가 있는 것처럼 주류도 이 지자체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연구의 큰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끝에 가갖고 이제 납세지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납세지를 과연 생산지로 볼 거냐 소비지로 볼 거냐가, 만약 우리가 주세를 지방세하는 거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살짝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만약에 우리가 주세를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해서 외부 효과를 교정해야 되는 교정세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그 교정이 필요한 지역일 테니까 소비지 과세 원칙을 쓰는 것이 맞을 텐데, 또 이제 중간에 말씀하시다 보면 그 전통주 생산지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뭐 다양화 뭐 이런 것도 고려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납세지를 생산지로 고려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게 과연 주세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정말 소비지로 볼 건지 생산지로 볼 건지 이것도 한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여기까지 생각이 드냐면, 아마 잠깐 또 실장님이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 주류 소비라는 거는 뭐 담배와 비교해서도 가장 이제 가까운 비교라고 할 수 있는 담배와 비교해서도 소비지가 더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소비하는 지역에서 바로 그 담배나 술을 사갖고 소비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주류는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모이는 지역, 더 번화한 지역, 뭐 이런 가게나 상권이 발달된 지역 이런 데 가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가 보면은 이게 여러 지자체들 사이에서 이 어떤 조세 수입이 고르게 분포되기보다는 일부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뭐 번화가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주세의 지방세화를 고려할 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동선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금동선입니다. 네, 호소이 마사요 교수님과 박상수 실장님 좋은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뭐 김홍주 연구위원님, 신유 홍성우 교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담당자로서 한국의 지방세 확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2017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였고,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의 지방세는 118조 원으로 재정분권의 시작점인 2018년과 비교하여 지방세 규모가 약 40%, 34조 원이나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2년 말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7.7대 2.3 수준으로 재정분권 시행 초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지방세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은 대략 7.7대 2.3인 반면에 재정 지출적 측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4대 6의 비율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이 중앙정부보다 자치단체 사무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국세든 지방세든 오로지 국민이 내는 것이며 국세와 지방세는 법률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앙과 지방정부 몫의 재원 규모가 고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방정부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몫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 전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주체인 중앙정부 역할과 지방정부 역할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 지방세 세목으로 환경세, 사회복지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세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는 지방소득세와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디지털세 증가분을 지방세 세수로 배분하고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내수 경기 침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선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방세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분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제 2세션을 들으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 재원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같은 목적하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을 지금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세인 그 편제성 문제, 지역 간 세원의 편제성 문제 때문에 기존의 지방세였던 이제 지방소 법인세를 국세화해서 이걸 이제 지방 교부세로 배분을 하는 그런 개혁을 했고, 우리 경우에 이제 우리 박 박사님 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세인 주세를 이제 지방세로 가자. 그렇지만 또 많은 토론자들이나 또 박 박사님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세원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간 어떤 세원의 불균형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굉장히 그 쟁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박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그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의 공동 이용을 이제 딱 전제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의 가장 그 기본 그 큰 틀의 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와 지방,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 중복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모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중복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 원칙을 천명을 하고 실제 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신세원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약 요건으로 적용하는 또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런 원칙에 대한 그 개편의 또 방향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발표자께 간단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はい、討論者の先生方さまざまに質問、そしてコメント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ず、キム先生からいただきました質問ですけれども、この度の日本のですね、地方法人課税の、特に偏在税制の話にご興味いただきまして、その要は分権を進めるためにその偏在税制を行うというようなその日本の改革によって、地方の職員の何か働き方だとか自主性に何か影響があったのかという質問だった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もともと本日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偏在税制はもともと各地方が徴収していました税金を国が一旦集める形にしまして、それをある基準で配分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ものでございまして、この税源配分
偏在税制策におきまして、スタッフの何かこう自主性に影響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せん。で要は文献の進め方としてもう一つやはり国が地方に対する関与をですね縮小していくという形でこれまで日本はいろんな基準を縮小したり廃止したりということをしておりました。そういったことをしていくと地方のですね公務員の方が自主的に自分たちでやれることだとかを考えていく余地が出て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効果は出てくるかと思いますが、今回の偏在税制におきましては特に何か影響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確認というか私の方は確認しておりませ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続きまして新先生の方からそうですね、こちらも偏在税制に関する質問だったかと思います。そうです、不交付団体と交付団体との衝突が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特にこの度偏在税制におきましては東京都不交付団体でございまして、法人事業税の偏在税制におきましては、不交付団体である東京都に譲与制限をか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しておりますし、以前よりこのような地方が本来集める税金を国が一旦集めてそれを一定の基準で配分するというそのようなやり方は、地方分権に反するだとか都市と地方の分断を招くだとかすごい凄まじい反論が東京都よりございました。ただやはりそのような反論を押し切りまして改革を断行したというような背景にはやはり地方分権を進めていく中で韓国も一緒ですけれども地方税源をいかに充実するか、そこが大きなところかと思います。で日本もやはり国税と地方税で見たら6対4ということで国税の方が大きいという形でありますので、税源配分を今後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くかって、大きな論点があります。でそうなってくると例えば国の国税を地方税に税源以上というふうにしていくとやはりどうしても東京に税収が一極集中してしまうという問題が絶対残ってきますので税源配分を考える前に偏在税制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改革の、ステップ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のような形で改革衝突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改革は断行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はい、でそうすると本ソンフン先生の方からその法人事業税の最近の論点は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の話と重なりますけれども法人事業税いうよりはですねやはり日本の地方税の構造というものを全体で見たときにやはり地方分権を進める上で地方税源の拡充というものがやはり大きな課題になってきます。でそうなってくると拡充もそうですけれども安定性偏在性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国が集めている徴収している消費税を地方に税源移上してやはり偏在税制が大きいそういった本日説明しました地方法人課税の部分を、国税にと税源交換するというねそういうような論点はまだ残されているかと思います。はいかと思います。で最後、すいません質問もう一つ本ソンフン先生から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外形標準課税におきまして、そうですね、支払い企業の支払いの回避策に対してどのような対策を取られ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が、特にその原資の話をいたしました。で原資行為の中で要は企業が資本金を資本剰余金に移し替え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た。でそれで外形標準対象外と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したのでこの度先ほどご説明いたしましたように税制改正におきまして資本金が1億円超という基準ではなく資本金と資本剰余金を合わせた形での基準を加えたという形でそういった税の回避に対して対策を取ったという説明になります。私からは以上です。예, 전체적으로 토론자분들께서 의견은 주신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주세가 지방 재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통주와 이제 소규모 주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납세자의 세부담을 부담을 바뀐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독립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게 좀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한 거고요. 납세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주류 전체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비지 원칙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전통주다, 소규모 주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생산지 방식으로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인 이제 꼭 이 주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과 이제 재정 관계 측면에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반대 방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한 20%고요.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이런 처한 상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40% 정도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교부세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 수준에서 그걸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세운 이양들이 먼저 일정 부분은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전제로 아마 지방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완화할 거냐는 그 다음 순의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오랜 시간 두 분 발표자 발표 잘 들었고, 그다음에 네 분 토론자들의 발표 토론도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1세션, 2세션을 거쳐가면서 같은 지방 분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그 이런 시사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2세션 토론과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